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채무 독촉이 전면 금지된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비공식적인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높은 이자와 끝없는 채무 부담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의 핵심 내용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쉽고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 대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불법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이 처음에는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어렵다면 사람들은 쉽게 당일 지급, 무서류 대출과 같은 광고에 끌리게 됩니다. 실제로 몇 분 만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매우 높은 이자와 위험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도한 이자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연 이자율이 수백 %에 이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던 빚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결국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갚은 돈이 빌린 돈보다 더 많은데도 아직 빚이 남아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 상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추심 행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채권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상환을 압박합니다. 심지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도 연락을 하며 채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거나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응 방법을 몰라 그대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나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걸려왔고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액으로 시작한 대출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돌려막기는 결국 채무를 더욱 확대시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도움 요청을 꺼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지원 제도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담을 제공하거나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불법 사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SNS나 메신저를 통한 접근이 쉬워졌고, 이에 따라 피해 유형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개입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법 추심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담 수준을 넘어 실제로 피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초기 대응 속도입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불법 추심은 계속 이어졌고 피해자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금융당국이 바로 움직입니다. 불법 대출업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경고를 보내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한 협박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메시지를 이용한 추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카카오톡으로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보낼 경우 해당 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식적인 경고가 전달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강화입니다. 국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이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모든 연락을 처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의 전화나 메시지를 직접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계약 무효 확인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대출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고금리, 예를 들어 연 6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금융당국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명의의 공식 문서가 발급되며 해당 채무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불법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무리 돈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지원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불법 추심이 다시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면 채권자가 발음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다시 접근하더라도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한번 보호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구가 대신 신고를 해도 국가가 이를 접수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역시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SNS 아이디나 메신저 계정 정보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불법 대출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바로 법적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불법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이 있는데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채권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연체료, 벌금 같은 명목으로 계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연 60%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이 개입하여 해당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금융당국 명의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는 공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적 기준은 추심 방법입니다. 설령 합법적인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는 방식이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하거나 밤늦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압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채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채권자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돈을 안 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B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법적 효과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 순간부터 채권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대신 대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C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위법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C씨는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상황을 기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신고 방식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번호나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SNS 아이디나 메신저 계정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불법 대출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이자율로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조건과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이나 과도한 채무 문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현실적인 구조 신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잘못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불법적인 상황에서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이미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는데도 계속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들었다.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켜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한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즉시 개입하여 불법 추심을 막아준다는 점, 그리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말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화까지 대신 받아준다는 점이 가장 든든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걱정은 정책이 잘못 이해될 가능성입니다. 즉,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이 먼저 퍼지면서 정책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불법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데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처럼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오히려 금융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상환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확대될수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후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 사금융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합법적인 대출 지원을 확대하거나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SNS를 통한 불법 대출 광고가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차원에서의 규제나 감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책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금융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같은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조건에서 발생한 채무와 불법 추심 행위에 한해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제도를 보다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합법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이제는 국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